네, 스마트머니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미국, 유럽, 일본 다들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계속 지속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반등이 계속되기 위한 조건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미국에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미 한도가 지났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한도가 2월 7일이 마감이었거든요. 벌써 10일 아닙니까? 이게 지났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고 이 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일단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공식 반응이라든지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왜 중요하냐? 향후 미국 경제를 이끄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재정 수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항상 재정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국가입니다. GDP 대비해서 항상 마이너스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클린턴 때 딱 한 번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엔 다시 또 대부분 적자 재정을 보이고 있죠. 특히 2008년도, 9년도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빚쟁이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더 이상 빚을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부는 이제 계속 빚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긴축에 들어갔고, 대신에 이 정부가 줄이는 빚을 누가 메워줬냐면 연준이 메워줬죠. 연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빚을 줄이는데 연준이 빚쟁이가 돼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경기를 살렸는데요. 이제는 또 반대로 서서 2014년, 2015년도 예상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평균치 정도의 수준까지 재정 수치의 적자가 줄어드는 만큼 이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번 연준이 부채를 줄이고 이제 정부가 부채의 양을 또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적으로 그동안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기간이 계속 연장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매조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다만 이 부채 협상 한도가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다 겪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미 겪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과연 정부를 파탄내거나 아니면 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이 협상을 질질 끌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다음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해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부채 협상 한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그 외에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지표들이 모두 악화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소매 판매 동향을 보시면 3개월 연속으로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체 경제의 70%가 지금 소비라고 하는데 이게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는 거, 물론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만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죠. 특히 원래 연초, 연말 이런 때가 소비 시즌인데 이런 구간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것도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날씨 요인까지 겹쳤으니까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고되어 있는 악재를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예고된 악재를 덤덤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경제지표 조금 꺾이는 것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예정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여전히 시장은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위험자산, 주식 같은 쪽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지표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도
주식에서 돈을 뺄 만큼 투자 심리가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산업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미 산업생산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지표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번 달에는 좀 괜찮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 둔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장은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덤덤하게 소화해낼 것인지, 이런 경제지표들의 악화에 대한 시장의 시각 자체가 두 번째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조건은 이렇게 실물지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회 증언을 하게 되는데, 옐런 의장이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둘기파가 아니라 원칙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제 경제 관료로서의 인생 한 20년 정도를 통틀어 봤을 때 이분은 비둘기파가 아니라 원칙론자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또 연준 의장이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하든 양적 긴축 쪽으로 가든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 물가나 전체적인 경기의 상황상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옳으냐라는 판단이 들면 그 방향대로 쭉 밀고 나가는 원칙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연준 의장이 아니었을 때, 연준의 이사나 부의장이었을 땐 가능했지만 과연 의장으로 올라섰을 때도 그러한 기조를 보일 거냐, 여전히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정치가들, 특히 국회의원들과의 이 증언 속에서 옐런 의장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서 뭐 전고점 부근까지의 랠리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반등도 한계를 보이는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관련한 이슈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로존과 한번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과 중국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유로존은 지금 경기가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GDP 지표, 이번 주에 발표될 GDP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3개월 연속 그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플러스 폭이 작습니다. 어쨌든 3분기 연속의 플러스가 그동안 나온 적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2011년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고요. 다만 수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수치를 과연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전히 이 유럽은 디플레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거리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ECB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DP는 좋지만 물가가 만약에 여전히 시장의 기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2월 달에 금리를 0.25%에서 0.1%나 1.5%로 추가적으로 낮출 거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빠르면 2월에 ECB 회의 때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서 시장의 뭔가 유동성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다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디플레입니다. 그래서 디플레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수 있다라고 드라기 총재가 밝혀왔고, 그렇지만 저번에는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이 디플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였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디플레 가기 직전 정도의 수준까지 빠져버린다면 드라기도 더 이상 이 손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체가 위기가 온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지금 현재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거다,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가거나 LTR과 같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유로가 별로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기록했던 3.7 정도의 고점에서 지금 밀려봐야 1.35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유로와 같이 큰 환율이 불과 한 달 정도의 구간에 이 정도 레인지가 움직인 것은 뭐 작은 폭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단 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초반에 그 ECB 회의에서
결국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유로화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3월 달에 있을 22회에서는 원래 시장이 2월 5일 날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는 반드시 된다라는 시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화의 강세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추가적인 이 긴축 완화 조치,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나와야 유로존의 추가적인 랠리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유로화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느냐. 최근 들어서 채권 펀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펀드 쪽으로 자금이 조금 쏠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최근에는 미국 채권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서유럽 쪽으로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럽 쪽에서는 결국은 물가가 생각보다 계속 낮아지면서 결국은 유로존 ECB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다음에 시장 계속 기대를 하겠죠. 3월달 초반에 있을 22회에서는 금리도 인하하고 뭔가 추가적인 대책도 나올 테니까 그때 미국이 줄이는 유동성을 유럽 쪽에서 공급해주면서 또 그게 보완제가 될 거다. 그렇다면 전 세계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때 많이 빠졌던 증시들이 또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함께 유로화의 향방 그리고 전체적인 ECB의 정책 향방을 가늠지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뭐 M2라든지,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입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치의 춘제, 즉 중국의 이제 춘절 수요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증가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수입보다는 수출 쪽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수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면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간접 수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중국의 내수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수출입 지표의 흐름 중에서 수출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와 연관이 높은 제조업 지표의 움직임을, 유럽 쪽에서는 물가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 유동성 공급 플러스 쪽인지 마이너스 쪽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과 유로존, 중국까지 글로벌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과연 따라서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그동안은 글로벌 증시와 완전히 따로 놀다가 최근 들어서는 연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리면 내리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이 주말이라고 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미증시의 1% 비교적 큰 폭 반등에도 그 반등을 하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확인한 것은 그래도 단기 바닥 정도는 좀 확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지금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1900선 아래는 PBR 1배 아래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1배, 시장이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PBR 1배에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 1배 아래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시각도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면 전반적으로 금리의 상승은 일종의 자산 가격의 할인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PBR 자체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을 했지만 이게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러면 위쪽으로는 일종의 배리어가 계속 쳐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를 깨고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러한 체력이 현재 시장 내에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도 사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사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체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도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 대비해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사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거의 매일 사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 전략의 핵심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종목을 낙폭과 대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종목은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과 또 우리 증시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이슈는 일단 수급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 매도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장을 조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매매, 뭐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제 종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매 특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관점을 매수 매도로 보자면 매도에 가깝죠. 그리고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뭐 외국인들이 뭐 특정 종목만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거의 우리 종목 전체를 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환율과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에 하향되는 종목군들의 매물 압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가 쌉니다. 분명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들, PR이라든지 EV 에비타라든지 뭐 PCF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잣대를 다 들이대봐도 자동차가 싼 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건 분명히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기아차의 주력 모델은 아직까지는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이지만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지표 둔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성장 속도는 이머징 국가에 달려 있는데 이머징 국가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올 한 해 이 현대차 그룹이 잡았던 목표를 처음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8년, 9년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목표치 아래가 간 적이 없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서 500만 대를 팔겠다 그러면 510만 대 팔았고요. 뭐 600만 대 팔겠다 그러면 620만 대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보다 항상 더 많이 팔고 실제로 이제 파는 가격도 올라가고 모델도 더 비싼 모델들을 많이 팔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륨 모델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러워지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시작하니까 이익률이 3%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7%, 8% 이제 1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지역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자동차 선호도에 따르면 작년도에는 현대기아차가 1위를 차지한 모델이 3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벨로스터를 제외한 전 모델 자체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모델 안에 선정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K5가 딱 하나 2위에 선정된 것이 유일했고요. 현대차는 벨로스터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모델이 하나 정도 이렇게 존재하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격 경쟁 이런 것을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환율과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환율에 또 민감한 세력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매매 세력들. 그래서 원화의 강세에 베팅했다가 원화 강세로 가지 않으면 바로 팔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 혹은 차익거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율을 기준으로 많이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매매 압력도 커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뒀을 때 여전히 선진국향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고요. 한국이 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이제 립서비스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현재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 절대 우리 주식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의 특징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수급으로 조금 좁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준인데요. 기관은 600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좀 특징을 잡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그 매매를 보시면 외국인들 1,000억 파는 거 중에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도의 주력은 운수장비, 자동차와 함께 은행 업종입니다. 그것도 금융지주를 오늘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오늘 외국인 매매 특징을 보면 업종별로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전기전자 내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강도가 오늘도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을 보거나 그동안의 선호도를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사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반도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삼성전자 이익의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의 특징은 특정 업종, 즉 IT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나 금융지주, 건설, 운수장비,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돼서 올해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원래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가 거의 한 30% 정도의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다 오지 않았냐.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이만큼 낮았는데 그럼 뭐 빠져봐야 더 얼마나 빠질 거고 실적이 나빠져봐야 얼마나 더 나빠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지금 지나간 4분기 실적은 그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벌써 1분기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느냐가 이제 포커스인데 그 부분에도 별로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정말 낙폭과대가 많이 발생한 종목이라든지 자신의 이제 보유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 정도에 나서주고 있을 뿐 실제로 강력하게 지수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거죠. 경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고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분기 싹 있고 1분기 자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이익 하향치는 뭐 그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왔을 수도 있죠. 더 이상 안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은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더 내려가도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분기에도 실적 관련된 자신감 자체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 기관들이 강하게 사고 있는 조선주,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도 딱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낙폭과대이거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가 그나마 조금 낮거나 그래서 최근에 매매의 그 특징을 보면 결국은 환율과 실적이 두 가지의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군들을 굉장히 짧은 호흡에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업종은 뭐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장품 업종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업종이 작년보다는 개선될 거다라는 믿음감이 있고 조선업종은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 정도는 좋아진다. 이런 그 시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좀 전략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업종별로 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종목별로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본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전력이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엔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요. 삼성엔지가 분기 실적에서 플러스가 났다고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엔지는 지금 삼성물산과의 합병 가능성을 보고 최근에 삼성물산은 팔고 오히려 삼성엔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학주들 중에서 화장품 쪽,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CJ 쇼핑, 인터파크,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세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특징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차바이오엔,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몇 개 겹치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죠. 대부분 낙폭과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들고 있다가 크게 물린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가 최근에 오히려 신고가 돌파하니까 뒤늦게 쫓아온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들도 펀드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비중이 바뀌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그대로 맞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뒤늦게 좀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종목의 시세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외국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늘처럼 기관들이 사면서 단기로 끌어올리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 내 조선업종 같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수급 동향을 통해서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2시 30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2시 30분 선물 타임이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 연결해서 선물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타임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첫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 글로벌 시장 대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투자에는 어떻게 보시고 적용하셨습니까? 예, 토요일 미 장이 실업률 호재로 상승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4,800만 명에 달하는 기초 생계비 수급자를 고려한 실질 실업률은 이제 13%대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실업률 촉매로 한 상승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이에 대한 추가 해석이 분분한 것임을 예상을 했고, 또 오늘 아침 개장한 미 S&P 선물 시장에서 주간장의 상승세가 현지 야간장에서 다소 또 주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외인이 선물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 물량이 강하게 유입되며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갭상승했던 구간을 처음 15분봉으로 빠르게 메꾸며 하락하는 모습을 또 연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의 수급에 맞춰 9시 10분경에 매도로 진입하여서 약 1% 가까운 1포인트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장중 72억까지 달했던 개인들 콜옵션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강한 하락세에 의해 시장 베이시스가 한때 마이너스 권역까지 들며 시장이 완벽히 백오데이션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강한 단기 하락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을 또 현재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3파동까지 나온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하락 3파동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일주일간 증시가 조금 궁금한데요. 일주일 동안 증시가 좀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좀 권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지수 선물은 일봉상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날개, 머리, 날개 모양을 그리면서 언더슈팅으로 마무리되는 청기누설 패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긴장감을 줬던 지수가 다행히 금요일장과 오늘장을 통해 빠른 회복 추세를 보였던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인데, 지난주에 3일과 4일에 외인의 풋옵션 매수가 115억, 또 6일과 7일엔 기간의 풋옵션 매수가 86억 원이 지금 출회된 점을 봤을 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수급 포지션대로라면 한 번은 지수 선물상 250 이하로 또 눌러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지난주 반등 이후에 급락에 따른 가격 매력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와중이고, 또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분기 기업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하겠고, 또 이제 중소형주 중김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이번 주나 앞으로 한 남은 월 말까지는 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선 SSTV 증권방송처럼 좀 좋은 전문가가 많고 풀이 넓은 곳에 오셔가지고 좀 시장을 보는 뷰를 키우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티스트 전문가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타임 아티스트 전문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 선택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특징 종목은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업종이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지난주에 좀 집중 분석도 해본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 이후부터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LG생활건강 주가 하락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주가가 이제 많이 내린 것만큼 호재가 없고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이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적만 따라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인간의 심리, 욕심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가격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비싸지니까 결국은 이 종목은 비싸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LG생명과학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드봉 브랜드의 뭐 비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엘라스틴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샴푸류라든지 이런 그 생활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뭐 드봉 브랜드도 있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고급 제품부터 뭐 중저가 제품까지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샵이라고 하는 그 중저가 브랜드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볼륨을 확 키웠고 중저가 시장의 브랜드 성장이라고 하는 또 그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에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세도 키웠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어디까지 넓혔냐면 음료 사업 쪽으로까지 사업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태음료라든지 아니면 그 코카콜라 보틀링,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코카콜라의 그 회사는 한국 코카콜라가 아니라 코카콜라 보틀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까지 인수를 함으로써 이 LG생활건강이 어떻게 보면 복합 생활 밀착형 종목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성장은 화장품으로 끌고 그 다음에 음료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생활용품 부분들이 뒤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오리온이 초코파이 파는 업체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것처럼 이 종목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성장성을 높게 볼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비싸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쪽에서 왔던 상승 논리들이 하나씩 좀 깨지고 있는 거죠. 화장품 쪽에서도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큰 M&A 별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던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입니다. 이 기업이 연간 25%가량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익이 이 정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받는 PER 수준이 지금 25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이익 성장이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종목이 밸류에이션은 코스맥스보다 비싸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4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이익 성장은 10%가 넘었는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20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물론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그동안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연 여기 있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고요. 에스티로더라든지 아니 로레알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콜게이트 같은 이런 세계 유수의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성장은 떨어지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만 높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도표화해 봤더니 다른 업체 대비해서 받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다른 업체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비쌌느냐 이 부분을 봤더니 평균이 64%, 많이 갔을 때는 뭐 80%, 90%도 넘었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조정받으면서 그 밸류에이션 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도 비싸다라는 그런 논리, 거기다가 실적도 빠른 속도로는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그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화장품이 약간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게 그 해외 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사는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이미 뭐 5천억을 돌파한 상황이고 2012년에 뭐 작년에 더 많이 넘었겠죠.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느냐 봤더니 국가별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가장 뭐 단연코 아마존 많이 이용하니까 1위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도 일부 사오고 있고 주로 보면 건강식품류라든지 화장품, 의류와 같은 의류자파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화장품이 끼어 있으니까 결국은 국내 고급 브랜드들이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해외 브랜드들 굉장히 거품이 많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고급 제품과 큰 가격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해외 제품들을 사람들이 직접 사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고급 브랜드들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수입원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출은 추가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성 때문에 너무 비쌌다. 그래서 재조정,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비쌌던 것을 조금 누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것들을 오히려 밀고 있는 그런 업계 판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펀드의 특징이 롱숏 펀드거든요. 그러면 롱숏 펀드에서 그동안은 아모레퍼시픽을 팔고 LG생활건강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뒤바뀌니까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LG생활건강이 비싸니까 이걸 팔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는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직구와 같은 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그 효과를 LG생활건강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의 상황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사업부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문 가지고 있는데 사업부별로 흐름과 한번 전망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별로 따져본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생활용품, 화장품 그리고 음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전체 흐름이 탄력이 둔화된 양상입니다. 4분기에 조금 늘긴 했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품 제품별로 봤을 때 화장품이 정체된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 음료는 이제서야 바닥을 찍고 조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음료 사업부라고 하는 게 뭐 해태음료나 뭐 한국 그 코카콜라 보틀링 뭐 이런 것들 몽진 쪽에 뭐 식품부 가져와서 운영해도 수익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익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료 부분의 이익률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생활용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들도 직접 들여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관점에서 성장 자체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전체 매출상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분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 국면이거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뒤집어졌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화장품도 떨어지고 있고요. 음료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생활용품 정도도 현재 정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생활용품 쪽, 그러나 화장품의 정체라든지 다른 사업부의 이익률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판관비를 봤을 때 지금 작년 대비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가 최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생활용품 쪽에 전반적인 마케팅 비용이나 제반 비용들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또 둔화될 만한 요인들이 최근 들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널별로 화장품이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측면에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방판이라든지 백화점과 같은 쪽에 있어서의 채널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각각의 채널별로 봤더니 백화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늘지 않고 있죠. 방판은 오히려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고 있고, 메스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가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샵도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까지만 해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성장을 보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었다면 이제는 이게 낮아지니까 전체 화장품의 성장률도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사업부별로 비용은 조금 늘고
성장 자체는 제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2014년도에도 이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만한 요인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과 좀 실적 부분 보니까 앞으로 우려할 만한 부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종합해서 봤을 때 LG생활건강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이 종목의 지금 PER 밴드를 보시면 비교적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25배에서 20배 사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경쟁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조정받은 수준에서 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조정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싸졌다면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PBR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PR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처럼 아주 고가품만 파는 그런 사치체의 성격도 아니고요. 뭐 메스티지부터 중저가 브랜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PBR도 굉장히 높은 수준 그렇다면 PER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두 가지 관점이죠. PBR은 그렇다 치고 PR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주가가 많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니까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크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내려왔는데 아직 적정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올해 이익 모멘텀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중요한 건 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의 그 변화로 인해서 의외로 이제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음료 쪽에서 드라마틱한 실적 반전이 없다면 아마 올해도 빠른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목표 수익률 낮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사시기보단 더 낮은 가격이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사신 분들이야 잠시 관심의 면에서 지우거나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시든지 아니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좀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추세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다면 현재는 비중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이 하락한 LG생활건강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략타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